박태수의 공방. 챕터 1내 손으로 만든 인생. 저는 평생 불꽃 속에서 살았습니다. 조선소 용접공으로 35년. 매일 아침 작업복 입고 마스크 쓰고 토치 들면 세상이 단순해졌죠. 쇠와 불과 저 딱 셋만 남는 겁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순간 그게 그냥 쇳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학비였고 아내 생활비였고 우리 집 지붕이었죠. 마지막 날이 생각납니다. 35년 다닌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같이 일하던 후배 김진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수 형 손은 진짜 예술이에요. 형 용접 자국은 다른 사람이랑 달라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오래간만이었는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손을 한참 봤습니다. 여기저기 굳은 살 박히고 화상 흔적도 있고 마디마디 두툼해진 손. 못생긴 손이죠. 근데 저는 이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산재 한 번 없이, 결근 한 번 없이 이 손으로 가족 먹여 살렸으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딱 하나 그림이 있었습니다. 차고 있잖아요. 우리 집 차고. 거기다 작은 작업 공간 만들고 싶다는 생각. 사실 퇴직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누구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도 모양도 재료도 내가 정하는 것. 공장 물건 말고 진짜 내 것.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작은 공방 하나 열어서 철제 가구 같은 거 만들어 팔면 어떨까 하고. 무리한 꿈도 아니었어요. 퇴직금도 있고 조그만 상가도 하나 있으니까. 기술학원이든 공방이든 뭔가 내 이름 걸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솔직히 설렜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 이순자가 밥을 차려놨습니다. 고생했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더는 없었어요. 35년 만에 퇴직하고 들어온 날인데 이순자는 그냥 반찬 뚜껑 열고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서운했냐고요? 솔직히 조금은 그랬죠. 근데 그게 우리 부부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차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다 작업대 하나 놓고 싶다고. 이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거 하면 돈이 돼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조금 식었어요. 작은 불씨가 하나 꺼지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냥 넘겼습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너무 한 건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혼자 달랬죠. 그래도 다음날 차고 청소를 했습니다. 묵은 짐 치우고 구석에 쌓인 박스 정리하고 작업대 놓을 자리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여기엔 바이스 놓고 저기엔 공구 걸고 저쪽엔 재료 보관하면 딱 맞겠다 싶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는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좋았어요. 내 손으로 만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손으로 내 걸 만들 차례라고 생각했죠.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챕터 2 가족이 기술을 돈으로 보기 시작했다. 퇴직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박민준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짐 가방 2개 들고 며느리 최유진 손잡고 치킨집 말아먹었어요, 아버지. 민준이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었어요. 그냥 현관 앞에 서서 눈도 못 마주치면서 그렇게 말했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애가 힘들었겠다 싶어서 그냥 먹먹했습니다. 밥 내줬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순자 반응이 달랐어요. 그날 저녁 부엌에서 저한테 작게 말했습니다. 영감, 이제 놀고만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해요. 저는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차고에서 작업 준비하고 설계도면 그리고 재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순자 눈에는 그게 다 노는 걸로 보인 거죠.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입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차고에 혼자 있는데 슬쩍 들어오더니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생각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기술로 가구 만들어서 팔면 어때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술로 가구를 만들어서 팔자고?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민준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묘하게 느낌이 달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왜 이의 제안처럼 들리지?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좀 된대요. 아버지가 철제 가구 만들면 유진이가 올려서 팔면 된다고. 요즘 핸드메이드 철제 가구 비싸게 팔린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길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는 그냥 가족이랑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민준이도 힘든데 같이 해보면 되지 않겠나 싶었어요. 제가 어차피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고. 그래, 해보자. 그 말을 한 순간 민준이 얼굴이 처음으로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거 하나로 저도 기분이 좀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부터 차고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작품은 작은 선반이었어요. 철 파이프랑 평철 조합해서 용접 자국이 살아있는 인더스트리얼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라 집중이 됐어요. 불꽃 튀기고 갈고 다듬고 다 만들고 나서 바라봤을 때 뿌듯했습니다. 유진이가 와서 사진 찍었습니다. 이리저리 각도 잡고 조명 맞추고 한참을 찍더니 올렸어요. 반응이 왔습니다. 예쁘다. 얼마냐? 파냐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가족 모두 거실에 모여서 댓글 읽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좋았어요. 내가 만든 게 사람들한테 닿는구나 싶었고 가족이 같이 웃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집이 집 같았습니다. 근데 그 느낌 오래 못 갔습니다. 챕터 3작품이 아니라 상품이 되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두 개, 그 다음엔 서너 개. 유진이 인스타가 퍼지면서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그게 반갑기만 했어요. 내 손으로 만든 게 팔린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작업 속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딱 그 무렵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유진이가 차고로 왔습니다. 손에 노트 들고 아버지, 이 선반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료 다듬고 조립하고 마감까지 한 3, 4일은 봐야 한다고. 유진이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3, 4일이요? 그럼 한 달에 10개도 못 만들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공들여 만드는 거니까. 근데 유진이는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재료를 좋은 걸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두께 얇은 철제로 바꾸면 원가가 줄어든다고. 마감 과정을 줄이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디자인도 단순하게 가자고 했어요. 복잡하면 만드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저는 작업대 앞에 서서 유진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싶은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버지, 이건 예술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유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당연한 듯이. 저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현실적인 말이라고 하겠죠. 저도 압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저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을 갈고 닦은 게 아니었어요. 기술이 좋아서 했던 겁니다. 제대로 하는 게 자존심이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돈이 됐던 거였죠. 민준이는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뭔가 말해주길 바랐어요. 아버지 방식대로 하자고, 품질이 중요하다고. 근데 민준이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밤 작업대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선반을 한참 봤어요. 용접 자국이 살아있고 표면 마감이 깔끔하고 제가 생각하던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이게 곧 싸구려 재료로 대체되고 빨리빨리 찍어내는 물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손이 내려갔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이상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누가 때리면 아픈데 서서히 깎이면 처음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미 없어져 있어요. 저는 그때쯤 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부심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다는 게.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준이가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한 번만 더 봐주자, 한 번만 더 하고 말하자.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챕터 4 내 이름까지 팔리고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이가 활짝 웃으면서 차고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브랜드 이름 정했어요. 태수공방이에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태수공방. 제 이름이 들어간 거죠. 그때는 뭔가 기분이 이상했는데 딱 집어서 뭐가 이상한지 몰랐어요. 그냥 어색하다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유진이 인스타를 봤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유진이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브랜드입니다. 핸드메이드 철제 가구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2번 다시 봤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싶어서.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기획한 브랜드입니다. 태수공방입니다. 제 이름이 붙은 브랜드입니다. 제 손으로 만든 가구를 파는 곳입니다. 근데 대표는 유진이고 기획자도 유진이고 저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날 감정이 어땠냐고요? 황당했습니다. 황당하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해요. 분노가 먼저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맞나 싶은 그 멍한 느낌. 35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로 만든 물건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뒤에서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 아니, 이름도 제가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였죠. 민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유진이가 인터뷰에서 자기가 기획했다고 하던데. 민준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사업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만드는지보다 누가 파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막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속에서 뭔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것처럼 조용하게. 그날 차고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손에 들고 한참 봤어요. 조선소 다닐 때 쓰던 건 아닌데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마스크 뒤에 있을 때는 세상이 단순했어요. 불꽃 튀고 쇳가루 날리고 내가 붙이는 자리가 깔끔하게 붙어야 했습니다. 잘하면 잘한 거고 못하면 다시 하면 됐습니다. 누가 내 자리를 가로채거나 내 이름을 가져가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공장이 사람보다 솔직하다는 말이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한테 배신감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너무 드라마 같은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였습니다. 가족한테 이용당한 느낌.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챕터 5 내 기술은 내가 지킨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차고에 내려갔더니 민준이가 재료를 새로 들여다놨어요. 얇은 철제였습니다. 제가 쓰지 말자고 했던 것들이었어요. 유진이 말대로 원가 낮추려고 바꾼 거였죠. 저는 그 재료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업 장갑을 벗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저녁에 거실에 가족이 모였을 때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순자가 반찬 집다가 숟가락 내려놨고 민준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유진이만 잠깐 기다렸어요. 아버지, 이 나이에 고집 부리면 안 되죠. 유진이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감정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 내 인생이에요. 민준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이순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거의 못 잤습니다. 누워서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틀린 건가? 가족이 힘든 시기에 내 자존심을 챙기는 게 맞나?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유진이 인터뷰 영상. 제가 기획한 브랜드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그 장면.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대로 가면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만들기만 하고, 이름은 빼앗기고, 기술은 소모되고,
다음날 차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공구들을 챙겼어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조선소 다닐 때부터 쓰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 겁니다. 원래부터 제 거였어요. 민준이가 와서 봤습니다.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나 나간다. 어디요? 저는 대답 대신 트럭에 공구 상자를 실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작은 상가가 있었습니다. 비워두고 있던 곳이었어요. 거기다 작업대 들이고 전기 끌어오고 환기 설비 달았습니다. 돈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깝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서 조선소 시절 후배 이재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냐고요? 소문이 났던 거예요. 태수 공방 만든 사람이 따로 나왔다고. 현장 사람들은 금방 퍼집니다. 재현이가 물어봤습니다. 형, 진짜 혼자 공방 차렸어요? 형 솜씨면 내 친구한테 소개해 줄게요. 철제 가구 맞춤 주문 찾고 있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어요. 챕터 6장인의 이름으로 다시 서다. 공방 문을 처음 연 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차가운 공기에 쇳내가 섞여서 났어요. 작업대 켜고 공구 하나씩 제자리에 놓고 불 켜니까 딱 내 공간이다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딱 저 혼자였죠. 근데 그게 좋았습니다. 첫 주문은 이재현이 연결해줬습니다. 카페 주인이었는데 철제 선반을 맞춤으로 원한다고 했어요. 크기도 특이하고 마감도 까다로웠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흘 걸릴 것 같다고 했더니 사흘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 말 하나가 얼마나 다르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빨리 만들라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원가 낮추라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잘 만들어 달라는 말만 있었어요. 저는 그 선반을 만들면서 오랜만에 몰입했습니다. 용접봉 각도 잡고 불꽃 세기 조절하고 마감 샌딩 여러 번 하고 조선소 때 잘 나가던 그 감각이 손에서 되살아났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만들고 카페 주인이 가져갔을 때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지인들한테 소개해도 될까요? 그 문자 받고 한참 봤습니다. 대표님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기술자, 아버지, 영감, 그런 말만 들어왔지. 입소문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한 달에 몇 개씩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맞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속도였으니까요. 주문 들어오면 재료 고르고, 만들고, 직접 마감하고, 중간에 대충 넘기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민준이가 공방에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왔어요. 작업하는 저를 보다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같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용접 멈추고 마스크 올렸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봤어요. 그때 사업 실패하고 집에 들어오던 날이랑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힘 빠진 눈. 저는 바로 대답 안 했습니다. 뜸을 들였어요.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수단으로만 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작에 풀렸어요. 아들인데 어떻게 미움을 오래 가져갑니까? 근데 바로 같이 하자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봐라. 옆에서 보다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얘기하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민준이는 구석에 작은 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제가 작업하는 걸 봤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도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작업했습니다. 불꽃 튀고 소리 나고 그 조용한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장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장인이라는 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방식을 지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 먹여 살렸고, 이 손으로 이용당하고, 이 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평생 기술로 살았는데 마지막엔 그 기술로 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